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있었죠. 이 문제하고 네.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이 되면서 여야 간에 이제 공방이 벌어졌고 한때 정회화되기도 했습니다. 속개가 이제 됐는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 김현지 실장이 국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 결국 여러 가지 이제 공방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무성하게 나왔었는데 결국에 이제 김현지 실장이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좀 어떻게 평가하시죠?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뭐 아쉽습니다. 무슨 의원들끼리 배치기 하는 장면만 지금 사람들 기억에 남게 생겼어요. 뭐 프로야구장에서도 지금 보기 어려운 게 배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여야를 떠나서 정치 자체가 좀 희화화되는 뭐 그런 부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나왔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형식적으로는 국정감사, 운영위원회 증인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뭐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뭐 다른 명분으로라도 뭐 나와서 뭐 말도 좀 하고 본인이 설명도 하고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그 업무 범위 안에서 뭐 이렇게 물어보고 뭐 답변하고 이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회가 뭐 올해 딱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매년 계속하기 때문에 이제 관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더라도 사실 김현지 이제 9월 달까지 총무비서관 아니었습니까? 총무비서관이 국회 국정감사에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명단에서 증인 채택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이제 이런 사단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그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없는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를 하는 바람에 또 이 문제가 훨씬 더 커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만 이 김현지 실장의 문제가 그냥 여기서 국정감사 증인 채택 불발됐다고 뭐 완전히 사라지냐 그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상임위뿐만 아니고 국회가 하여튼 열리는 한 야당에서는 줄곧 이 김현지 실장이 얼마나 실세고 얼마나 국정에 대한 영향력이 크냐 하는 문제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한번 여권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이 문제를 좀 매듭을 지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게 방어만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나중에는 이제 국민들로부터도 그 별로 편치 않은 시선을 받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여권이 지금쯤이면 뭐 이번에 이제 그 출석 안 했으니까 아 끝났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중간선에서 어떻게 좀 차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이긴 하니까 또 국정감사에 대한 또 평가도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뭐 조금 아쉽죠. 뭐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 법사위하고 과방위 이런 데서 의원들이 원래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좀 갈등을 표출할 수 있는 장소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막 퇴장을 요구하기도 뭐 퇴장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고받는 말의 수위가 그전보다 확실히 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 의원이나 저처럼 이제 기자 오래 했던 사람들은 옛날 추억이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 같은 거 할 때 특히 방송사 카메라가 있으면 막 싸우다가 철수하면 아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하고 이제 이 앞에 나가서 늦은 저녁 같이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고 이런 낭만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싸우는 그 모습 그대로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사이가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어차피 생각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건데
우리 지금 국회의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그전 선배들보다 오히려 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 같은 걸 지켜갖고 있습니다. 네, 성과와 아쉬움 뭐 저도 거의 비슷한데 예. 사실은 과거 같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좀 돼 있거든요. 여야 간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대화를 통해서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풀지 못했던 것도 이제 사적인 대화나 뭐 또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풀기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보였어요. 근데 제도상으로는 이제 국회법을 계속해서 뭐 동물국회를 못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보완점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은 별로 나아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매년 뭐 국정감사나 뭐 본회의나 정기국회나 지나고 나면 네. 뭐 최악 이런 식으로 매년 그 에스컬레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누군가는 또 끊어줘야 되는데 네. 이걸 끊어줘야 할 책무가 아무래도 야당보다는 여당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이 국회의 문화를 좀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성과보다는 이제 아쉬움 위주로 두 분이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MOU는 국가 비준 대상이 이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입법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정부 예산 70%에 이르는 규모인 만큼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게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어떻게 판단을 좀 내려야 될까요? 이게 뭐 특별히 그렇게 의견은 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민주당 입장이 아니고 정부에서 검토한 입장입니다. 이게 헌법의 60조에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MOU 이거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이제 조약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좀 좁게 해석을 해서 이건 뭐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아니 뭐 어차피 여기서 저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회에서 심의해야 되는데 예. 뭐 비준 동의를 받고 또 특별법 만들 때 또 입법 절차 밟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비준 동의 이 과정에서 뭐 야당이 이걸 뭐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쟁점은 아니고요. 비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각이 아주 첨예하게 서는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각을 첨예하게 세울 정도의 쟁점이 아니다. 네, 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뭐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MOU가 최종적인 한미 간의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비준 동의를 받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MOU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예. 양해각서고 사실은 MOU라는 거는 안 지켜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특별법을 진짜 만들어서 대미 투자를 추진한다고 하면 네. 지금의 MOU라는 거는 큰 의미를 갖는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법 규정을 좀 좁게 해석해서 법은 헌법 60조에는 이제 조약 이렇게 돼 네. 있으니까 네. 이건 조약이 아니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저는 뭐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제 특별법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게 진짜 국민들한테 아주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충실하게 좀 논의하면 그러면 뭐 문제는 치유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역대 최대 규모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매년 이맘때 이제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은 AI 강구 그리고 민생 회복을 강조하면서 기한 내 12월 2일이 될 텐데 기한 내 처리를 이제 강조를 했고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사업의 예산을 포퓰리즘 예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는 걸 우려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좀 큰 틀로 간단히 정리하면 긴축 예산으로 가느냐, 확대 재정으로 가느냐, 현재 민생과 여러 경제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여야 간에 또 마찬가지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12월 2일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좀
이 상황 좀 근데 어떻게 12월 봐야 될까요? 2일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있느냐 여부는 뭐 잘 아시다시피 워낙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과 어느 정도나 협상을 해가면서 뭐 좀 줄일 거 줄이고 뭐 늘릴 거 늘리느냐 뭐 하는 것도 사실은 민주당의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이 재량권 내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을 보고 예산을 심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의도, 그러니까 정부가 내놓은 사상 최대의 이 예산을 뭐 정부가 합리적으로 했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밀어붙일 것이냐. 이런 정도의 판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야당은 야당대로 몇몇 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 지역화폐 예산이 뭐 예를 들어서 AI 3대 강국 얘기를 했는데 AI 3대 강국 예산보다 지역화폐 예산이 훨씬 많잖아요. 뭐 이런 부분, 이런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네. 정말 얼마나 진지하게 민주당이 야당과 협상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 만약에 야당이 그냥 국정 발목 잡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당이 판단한다면 네. 그러면 뭐 12월 2일 그냥 단독 처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내년 예산이 이제 올해보다 8.1%나 더 늘어났고 네. 사상 최대고 그다음에 국가 재정도 110조를 지금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이거 그대로 통과하면 이제 국가 빚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야당과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728조의 내년도 예산안 좀 어떤 분위기에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좀 결론이 좀 어떻게 날까요? 예, 뭐 지금 대통령 권력,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권력도 민주당, 국회 절대 다수 의석도 민주당이죠.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미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 예산안 그 다음에 예산안 처리를 그때 정기국회에서 할 때 네. 사실은 딱 12월 2일 날 날짜를 맞추지는 않았습니다. 다수 의석을 가졌다고 해서 뭐 정부 원안 올려서 의결한다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추가로 반영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꼭 뭐 2일 밤 12시 이렇게 맞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어차피 야당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루 이틀. 네. 그렇지만 이제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워낙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초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하고 액수에서 그렇게 큰 변화 없이 12월 초에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법정 시한을 기계적으로 지키기는 네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네. 그전에도 하루 이틀은 좀 늦어져서 시간을 줬었거든요. 네네. 올해도 비슷한 장면이 벌어질 것 12월 같습니다. 초에 예산이 확정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 예결위 소속의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이제 1년 전에 전액 삭감을 했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다시 되살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2조 4천억 원으로 축소가 됐던 예비비는 4조 2천억 원으로 증액을 하는 등 내로남불 예산을 편성했다고 더불어 이제 삭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또 예비비 증액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작년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에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쓸데없는 예산을 왜 지금 82억 원, 액수도 똑같아요. 그 82억 원을 되살렸느냐에 대해서 저는 설명이 있어야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쓸데없는 거였는데 올해 갑자기 쓸데가 생겼다는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쓸데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좀 야당으로서 뭔가 정부 여당에 대한 정치 공세, 정략적인 발상이었는지 국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왜 작년과 올해 특수활동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대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 확 달라졌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특수활동비를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특수활동비를 저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이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과 올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이제 전액 이제 삭감해서 해야 제로로 된다고 만들었거든요. 주장했던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던 그 주장에는 좀 당시 대통령실이 좀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의 지적은 아니었나요? 아니 제로로 만들었으면 오남용을 하고 있다면 오남용을 시정하면 되는 것이지 네. 제로로 만들었으니까 정말 불필요하다고 봤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올해는 또 액수까지 똑같게 그걸 되살린다는 거는 네. 그걸 어떻게 그냥 이거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그 특수활동비 그리고 예비비의 증액, 좀 어떤 시각이십니까? 국회에서 이제 예결위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당연히 이제 질문을 하면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건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네. 설명 없이 그냥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삭감했고 지금 여당이니까 다시 살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이게 삭감할 때 명분은 지금 제 기억에는 뭐 증빙이 이게 부실하다. 뭐 특수활동비 성격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거 뭐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서 좀 협상이 잘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번에 아직 공식 발표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네. 다시 살리면서는 좀 증빙을 제대로 내겠다. 이제 이렇게 뭐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수활동비 성격상의 증빙을 말 그대로 투명하게 내기 어렵게 돼 있는 돈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야당 때하고 여당 때하고 말이 달라진 거 아니냐? 맞아요. 달라진 겁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거 부인할 수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보셔야 돼요. 어차피 예산심의권은 국회가 가진 겁니다. 법률안제정권, 예산심의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 사실은 2024년 총선에서 완전히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일 났구나. 내가 예산안을 이걸 지킬 수 없겠구나. 그래서 민주당, 그 당시 야당이 민주당하고 좀 어떤 큰 틀의 어떤 정치 협상이 좀 필요했다고 봅니다. 대연정까지는 아니래도 인사하는데 야당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안도 좀 협조를 구하고 네.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다가 예산 삭감하고 그러니까 12월 3일 날 비상계엄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파면되고 지금 정권이 아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예산심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정부에서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예 예산 편성권 자체를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 입장이 달라진 걸 변호하는 건 아니고 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확보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가 만약에 유죄 확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제 본인은 체포 동의안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또 다수의 의석을 가진 그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하면 체포 동의안은 이제 통과가 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제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은 또 어떻게 기각이냐 아니면 이제 반대 상황이 오는지 여기까지 약간 시간이 좀 길긴 합니다만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아니 체포동의안이야 이제 본인이 네.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냐 여부인데 사실 그거야 우리가 여기서 예측해서 맞은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그 구속영장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이렇게 보면 네. 좀 특검이 너무 억측을 한 것 아닌가. 이 국회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당시 대표한테 1층으로 내려와라라고 얘기하면 1층에서 의원총회를 할 테니까 내려와라 하는 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근데 특검에서는 그런 거를 본회의장 이탈해서 표결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대표적으로 해서 이 표결 방해라는 게 뭐 국민의힘이 표결 방해한다고 그 계엄 해제가 안 됐겠습니까? 어차피 의석 절대 소수인데 그런 점으로 본다면 특검이 너무나 법률적 잣대로만 지금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법원에서 이제 발부 여부가 확인이 될 것이고 네. 정청래 대표가 뭐 확정되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뭐 구속영장 발부된다고 해서 추경호 의원의 뭐 그 범죄 혐의가 확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확정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청래 대표의 저런 얘기는 그냥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각 뭐 여부에 따라서 정치 판도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일단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특검이 그동안에 기각된 게 여러 건 있잖아요. 이걸 포함해서 지금 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까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다. 그건 정치적으로 파장이 크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전 뭐 별 파장은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이게 영장 발부냐 기각이냐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에 권성동 의원은 뭐 나 떳떳하니까 좀 통과시켜달라 했는데 영장 발부됐거든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영장 심사에서 특검이 어떤 좀 비장의 카드 같은 걸 내밀어서 입증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예측하기 어렵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이 영장이 발부됐다 기각됐다 이거 가지고 진짜 유무죄가 가려지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먼 훗날 혹시 그 당시 원내대표가 내란 동조 혐의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이런 네. 가정법을 깔고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그 당의 대표였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하는데 앞장섰거든요. 근데 그 정당의 대표가 그 계엄 해제하는데 앞장섰는데 그 정당이 내란에 동조했다? 그래서 해산해야 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이게 잘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는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이거 용서할 수 없다. 정당 해산까지 가야 된다. 이런 이제 강경론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지금 하던 얘기 연장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서 정당 해산을 했죠. 통합진보당. 2014년인가요? 그런데 저는 이게 그때 우리 헌법재판소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 이제 이렇게 이유로 아예 해산시키고 국회의원들도 다 뭐 국회의원 떼버리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극우 정당에 대해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계속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요. 네. 이유가 이 정당 해산은 그렇게 덜커덕하는 게 아니다. 정당에 대한 심판은 선고로 해야 된다. 이제 이게 어떤 독일 법 하는 사람들 헌법학자들의 어떤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해산을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그렇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렇게 청구해서 정당 해산 뭐 이런 걸 요구할 게 아니고 네. 선고로 심판해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정당은 선고로 심판해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는 2014년 말씀하신 대로 12월 19일에 이제 선고가 됐네요. 네, 최 의원님. 지금까지도 이제 저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만은 많은 국민들이 머릿속에 지금 남은 거는 국정감사 동안 뭐 어떤 성과를 얻고 뭐가 잘못됐고 하는 것보다는 김현지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오늘 한 줄 논평은 김현지만 남은 2025 국정감사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